푸틴이 방금 북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주말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하다고 자부하던 군대, 사흘 만에 키이우를 점령하겠다고 했던 그 군대가 오늘날에는 지상군을 빌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에서 미사일까지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이야기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손에서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번이 처음으로 그들이 북한의 지원 없이 싸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국 영토에 더 많은 북한 병력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해보세요.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들의 다른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북한의 지원 없이는 싸울 수 없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년간의 전쟁 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6월입니다. 푸틴이 새벽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레드카펫, 의장대, 도시 전체의 가로등에 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궁전 정원을 고급 자동차로 돌아다닙니다. 푸틴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김정은은 조수석에서 웃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자동차는 선물이었습니다. 푸틴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2년 후 그는 같은 사람에게 중고 미사일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은 좋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 미사일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30일 아직 새벽이었고 크리비리흐 근처에 라두즈네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남부 지역입니다. 군사기지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탄도미사일이 한 집 위에 떨어집니다. 집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서 있는 벽도 남지 않고 벽돌, 깨진 기와 그리고 땅에 흩어진 가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집에는 10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고 그중 3명은 어린이였습니다. 저 사람들의 절망을 보세요. 이건 새벽입니다. 연기가 나고 뒤쪽에서는 아직도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이웃들이고 손으로 땅을 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아래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녹화를 잘 보세요. 이건 처음 몇 분 안에 도착한 경찰관의 카메라에서 찍힌 것입니다. 누군가가 서두르라고 거기에 아이가 있다고 소리칩니다. 다음 날 한 이웃이 자신이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2번이었어요. 바로 연달아서요. 그날 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74발의 미사일과 280대가 넘는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 중 2개는 달랐어요. 우크라이나 정부의 제재 담당 위원에 따르면 그 미사일들은 북한산 미사일이었고 거의 1년 만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된 첫 북한산 미사일들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미사일이 라두즈네에서 가족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미사일은 그곳에서 3.5km 떨어진 빈 들판에 떨어졌어요.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 한가운데서 분화구를 발견했죠. 그 지점에서 반경 5km 안에는 아무런 목표물도 없었어요. 군사시설도 산업시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달러가 드는 탄도미사일, 그런 무기를 발사되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고도 3.5km 나 빗나갔어요. 결국 목초지에 떨어졌죠. 이게 바로 푸틴이 사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는 정밀함을 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물량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밀함 없이 대량으로 한 나라 전체를 향해 발사하면 맞는 건 결국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이것만 봐도 러시아가 얼마나 큰 곤경에 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기 판매국이었습니다. 인도, 이집트, 알제리, 베트남 등 전 세계의 절반의 무기를 공급했죠.
전투기, 탱크, 방공 시스템을 팔았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무기 5개 중 하나는 러시아 공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7%도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5년 만에 64%나 감소했습니다. 세계 10대무기 판매국 중에서 러시아만이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예전에는 전 세계의 절반의 무기를 공급하던 나라가 이제는 북한에서 탄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구조 요청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제품이 좋지 않은데도 왜 푸틴은 계속 고집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이 거래로 무엇을 얻고 있는 걸까요? 제가 답변하기 전에 채널 구독부터 해주세요. 왜냐면 이 답이야말로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푸틴이 내린 결정 중에서 이것이 최악의 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에서요.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봅시다. 북한은 한 번도 이렇게 큰 규모의 전투 부대를 해외 전쟁에 파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거의 80년 가까이 존재해온 그들의 군대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훈련해왔습니다. 상의를 벗은 채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기와도미를 깨고 유리병을 부수는 식이었죠. 국영 TV를 위한 힘의 시위입니다. 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오늘날 그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했을 때 2024년 말에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대비시키지 않았던 것과 마주했습니다. 드론. 머리 위에 항상 드론이 있었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모든 발걸음을 촬영하고 모든 포격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한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그들은 소총으로 드론을 격추시키려고 했어요. 그들의 공식 보고서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쓸모없음, 결과는 참사였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300명이 사망하고 2,70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추정치는 더 나아갔습니다. 1만 2,000명, 이 투입된 가운데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몇 달 만에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지 보세요. 이게 바로 인해전술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엄폐도 없이 드론이 위에서 촬영하는 가운데 맨몸으로 열린 지형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1950년대 전술로 2025년의 기술에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2월에 그들은 몇 주 동안 전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은 인원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에서 돌아온 약 3,000명의 북한 군인들, 이 교관으로 전환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군부대 안에서 나머지 군인들에게 공격용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러시아 전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전자눈이 항상 떠있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서 훈련해온 군대가 이제 막 집중교육을 마쳤습니다. 피로 대가를 치렀지만 해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자신이 얻은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국영 PB에 출연해 공격용 드론, 정찰 드론, 자폭 드론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혼자서는 만들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여성 노동자들로 이뤄진 여단들이 러시아에 도착해 조립라인, 의류 제작, 주방,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6달러의 임금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사람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군인, 노동자 모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대가는 아무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대가는 어쩌면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4년 12월 우르사 마요르라는 이름의 러시아 화물선이 지중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배가 속도를 줄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무전기로 호출합니다. 배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답합니다. 24시간 후 그 배는 갑자기 방향을 틀고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침몰합니다. CNN의 조사에 따르면 선체에는
50cm 바 50cm 크기의 구멍이 있었고 주변 금속은 안쪽으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네, 안쪽으로요. 그 후 3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2명의 승무원이 사망했고 14명은 스페인인들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장은 이미 육지에 있었고 조사관들에게 화물칸에 무엇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2개의 원자로가 있었습니다. 잠수함에 쓰이는 종류의 원자로였습니다. 잠수함용이었습니다. 조사에서는 그 화물이 북한으로 가고 있었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설이 아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자마자 러시아 군인들이 대거 도착했습니다. 모두에게 2마일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했고 잔해를 파괴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무도 남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길 원했습니다. 이제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나와. 왜 이게 푸틴에게 자충수가 되는 걸까? 푸틴이 한 교환을 잘 봐봐. 그가 받고 있는 건 전부 소모품이야. 군인, 포탄, 미사일. 이 전쟁이 끝나는 날 그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 전쟁이 끝났으니까. 필요도 끝난 거지. 하지만 그가 대가로 내준 것은 남아. 지식은 남아. 기술도 남아. 3,000명의 교관들은 배운 것을 잊지 않을 거야. 푸틴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끝날 기약이 없는 문제를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봐. 김정은은 러시아가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 이미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 1990년 9월 소련이 무너지고 있었고 고르바초프는 서방과 화해하기로 결정했어. 그가 한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인정한 거야. 북한의 공공연한 적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거지. 북한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 당 기관지는 소련이 사회주의 강국의 명예와 동맹의 신의를 23억 달러에 팔아넘겼다고 비난했지. 그러자 소련도 갑자기 보복했어. 소련은 북한에게 석유를 시장 가격에 달러로 지불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남한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군사장비 지원도 중단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온 건 붕괴였어. 김일성은 1994년에 사망했지. 그리고 그 다음엔 기근이 찾아왔어. 수십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90년대 내내 굶어 죽은 기근이었지. 한 나라 전체가 붕괴한 거야. 대부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지. 김정은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린아이였어. 그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자랐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는 약속만으론 안 받아. 이번에는 기술, 지식, 훈련 같은 것들을 받아내고 있어. 푸틴이 마음을 바꿔도 다시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지. 이제 솔직해지자. 이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는 그들도 맞아. 단기적으로 보면 이 거래는 푸틴에게 이득이야. 북한은 어떤 부유한 나라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제공하지. 죽을 각오가 된 병사들과 대량의 탄약이야. 이게 쿠르스크에서 러시아를 버티게 했지. 이건 현실이야.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이야. 푸틴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 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어. 그는 시간에 멈춰있고 고립되고 뒤처진 군대를 데려다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줬어. 실전 전투 경험을. 드론과의 전투, 전자전, 그리고 진짜 방공망과의 싸움에서 말이야. 그리고 이 군대는 우크라이나에 머무르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게 돼. 서울에서 50km로 떨어진 국경으로 가게 되지.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야. 그리고 2024년 그 방문에는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디테일이 있어. 푸틴과 김정은은 단순히 우호 협정만 체결한 게 아니야. 그들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 3조에 이렇게 적혀 있어. 둘 중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다른 한쪽은 즉각적으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군사 지원을 해야 해. 다시 말해서 만약 북한이 아시아에서 전쟁에 들어가면 러시아는 문서상으로 함께 참전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걸 아주 안 좋은 시기에 서명했다는 거야. 그는 절실하게 탄약이 필요했던 시기에 그랬던 거지. 그는 단기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그는 러시아를 지구상에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나라에 묶어버렸어. 그는 수표에 서명했지. 그리고 나서 김정은에게 펜은 넘겼어. 그리고 걱정해야 할 나라는 남한뿐만이 아니야. 젤렌스키는 이렇게 잘 요약했어.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들어올수록 그들은 자신의 결함을 더 많이 보완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는 일본, 한국, 그리고 필리핀까지 위험이 커지는 거야. 더 많은 미사일과 병사들이 들어올수록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를 더 많이 보완하게 될수록 그만큼 위험도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북한의 훈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에 러시아와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확히 몇 개의 미사일과 몇 명의 병력을 지원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 숫자가 많은 것을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거부해온 한국이 마음을 바꾼다면 말이죠. 한국인들이 입장을 바꾸는 날이 온다면 그건 그들도 이 영상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날에만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